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준입니다. 최근 중소형 주택에 대한 인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긴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집값 부담이 적은 중소형 주택으로 눈길을 좀 돌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같은 중소형 주택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하고도 일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도 시의 환금성 면에서도 조금 더 우수한 면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황부자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요즘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연신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 연신내 쪽이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등극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투자하는 지역으로 선점을 하시기 위해 많은 이 상담을 하고 계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 이 두 번째 매물로는 이 부평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GTX B노선에 대해서도 이 호재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두 지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지역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역 3호선과 6호선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 3룸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 시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저희 황부자 단골 지역입니다. 바로 연신내를 첫 번째 지역으로 한번 만나볼 텐데요. 자, 단골 지역인 데는 바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촉만 받는 지역이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먼저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요즘 이 연신내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임장 활동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연신내역이죠. 이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인데요. 앞으로 이곳에 GTX A 노선이 들어섬에 따라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를 높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유형으로는 현재 다세대 주택,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면적은 전용 약 29제곱미터입니다. 다세대 주택 3룸 하면 전용 면적이 굉장히 좀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곧 실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면적이 한 15평 정도 아니면 16평 정도가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세는 현재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현재 투룸 가격이 2억 6,800에서 2억 7천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좀 봤을 때 이 3룸 시세 2억 7천에서 2억 8천 굉장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착한 시세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 특성으로는 현재 은평구의 인구는 약 48만 5천 명이었는데요. 현재 한 7천 명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평구 안에 연신내역 주변에는 이 소형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공급률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께서 타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고양 및 파주와 굉장히 가깝고요. 주요 업무지구인 마포, 용산, 여의도와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마포, 용산, 여의도
내지는 뭐 상암동까지, 종로까지도 굉장히 충분히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이 교통이라든지 메디컬, 금융, 생활 인프라가 이 연신내역 주변으로 굉장히 강점이고요. 현재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연신내역 주변에는 로데오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를 잘 즐기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괜찮은 최적화된 지역에 이 개발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GTX A 노선 2023년도에 완공 예정에 있는 것을 더불어 굉장히 많은 교통 호재들이 기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연신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입지부터 분석해 주시죠. 네, 현재 이 연신내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한번 입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연신내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남쪽으로는 바로 대조동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불광동,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 가련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분들께서 현재 이 연신내역에서 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구옥들을 좀 많이 좀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이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을 갖기 위해서 이 구옥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 피가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억이라든지 3억 5천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 아파트 입주권을 사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를 입주권을 내가 받아서 나중에 이후에 호가를 많이 올려서 다시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주변의 지역분들께서 입주를 하거나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이 주변 자체, 이 은평구에는 노후된 주택과 같은 평수의 빌라,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신내역 주변에서 이 가련동 현재 재개발을 하고 있는 주변에 임차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소액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다세대 주택 또한 굉장히 괜찮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이 연신내역을 통해서 뭐 고양시라든지 김포공항, DMC, 마포, 홍대, 종로까지 이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이곳에 바로 GTX A 노선이 들어서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주변에 소형주택이라든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탄탄한 입지를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좀 종합을 해보면 가련동 이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주변의 공급률이 굉장히 저하로 인해서 이 전세라든지 월세, 임대료가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로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겠죠. 오랜 기간 이 가련동이라든지 불광동, 대조동 등 재건축으로 이 공실 리스크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부동산 입지적으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보니까요, 뭐 마포, 홍대, 상암 등 이 주요 지역과 좀 인접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앞으로는 좀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GTX A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 GTX 구간은 좀 어떻게 되는지 함께 호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입지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것이 바로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신내역 주변으로 임장활동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주택이라든지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주택을 아무래도 임차인들이 직장인이거나 이 소형 가족분들께서 임차 물건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이 서울의 25개의 자치구 중에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신내역 주변의 대세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소형주택 그리고 전용률이라든지 실면적이 좀 다소 좀 아담한 이런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호재를 좀 만나보자면 바로 GTX A 노선의 연신내 구간 착공에 돌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는 3호선과 6호선이 있기 때문에 종로라든지 DMC역까지 약 10분대에 충분히 가실 수가 있겠고요.
연신내역에서 이 강남권으로 진출하시는 분들은 현재 1시간 이상의 이 교통 시간을 좀 소비를 해서 가셔야 되죠. 하지만 이 강남역, 삼성역까지 GTX A 노선이 들어가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는 물론이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강남역까지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연신내역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 현황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 투입이 예정이 있고요. 올해 2월 달에 바로 GTX A409죠. 이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이 이 착공에 돌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신내역이 그 착공에 들어가고 나중에 완공이 된 이후에 개발 후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현재 이 연신내역 일대는 뭐 물빛공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상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GTX A 노선이 개통되면 이 강남권으로 진출입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이 은평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 부동산 투자는요, 기승전결해서 이 결은 거의 대부분 인구 유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연신내역 주변에는 신축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연신내역 주변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이후에 이 부동산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 교통 호재를 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서부경전철입니다. 서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이 서부선, 바로 세전역, 신촌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16.15km를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현재 이 노선 자체가 현재는 이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후에 이 착공이 들어가고 추후에 완공이 되게 되면 서부경전철에서 이 주요 업무 지구까지 직주 근접성 자체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통행 시간은 반으로 줄 것이며 교통 편의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주변 부동산 매매 금액 및 감정가는 당연히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입니다. 현재 이 서북부 연장선은 뭐 광교에서 분당까지는 벌써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 은평 라인까지 오게 되는 것을 현재 많은 이 시민들과 이 서명 운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예타 발표 이 은평구의 부동산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서부경전철과 신당 서북부 이 연장선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 보았더니 바로 이 촉구 서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은평구의 많은 주민분들께서는 인구로 따지면 29만 5천 명, 그리고 이 신사고개역 신설 서명은 29만 2천 명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명 운동을 해서 현재 이 서울시 쪽으로 전달이 되어 있고요. 현 당의원들도 기존 선거의 공약으로 많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빠르게 착공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가련 1구역의 재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현재 이 연신내역 주변에 바로 가련 1구역의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입주민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률 저하로 이 많은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거기다 현재 이 낙후되었던 가련동의 새로운 모습과 생활의 질과 삶의 형태를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균형 발전 그리고 정책의 수혜, 바로 이 은평구 구시가지가 재개발 호재 등 잇따른 호재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될 것이고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이 은평구 연신내역 주변이 굉장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인기가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를 하고 앞으로 진행을 해보실 분들께서는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고서 투자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TX 노선이 개통이 된다면요, 서울 서남부를 아주 자유롭게 또 이동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경기 북부 지역까지 가깝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호재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네, 체크 포인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때는 내가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의 플랜을 짜신 다음에 그 이후에 내 주머니 속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올 것인지를 잘 예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죠. 내가 투자를 굉장히 큰 금액을 했다가 큰 금액을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잘 비교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소폭이라도 올라서 그만큼의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이 수익률로 따졌을 때 이 유명 지역보다는 바로 이 유망 지역이 훨씬 더 낫다라는 평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 지역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GTX A 노선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투자 지역을 꼭 설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은평구가 전체적인 수혜를 받는다고 해도 연신내역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신내역 주변이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액 투자, 중장기적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은평구 자체는 소형 주택과 노후된 주택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노후된 주택들은 주차율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이 옵션들이 굉장히 부족한 곳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임차를 하시는 분들, 집을 구하고 임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옵션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를 항상 확인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장 등 임차인의 눈으로 꼭 투자 물건을 설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평가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은평구 연신내 분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주변의 향후 시세와 함께 투자 전략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세는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주변에 연신내역 바로 뭐 근처에 있는 투룸 같은 경우는 뭐 2억 6,800에서 2억 7천을 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다세대 3룸인데요. 현재 시세는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를 했을 때는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에 월 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출 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3,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2,5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신내 관련해서 지역 분석이 더욱더 필요하시다면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지역도 살펴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1호선 부평 역세권 3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7제곱미터, 시세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저 이번에는 수도권을 한번 가볼게요. 그중에서도 부평입니다. 자, 3룸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는 부평역 인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부터 정리해봐야겠죠? 네, 두 번째로 바로 부평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평 매물을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은 부평의 초역세권이라는 거 꼭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에 대해서 좀 만나보자면 인천 지하철 부평 초역세권입니다. 바로 부평역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 부평역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곳이고요. 유형으로는 주거용 오피스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57제곱미터고요. 시세는 현재 2억 3천에서 2억 5,5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특성으로는 현재 이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50만 7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많은 인구가 줄었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좀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신 분들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세대 수는 21만 약 1,176세대 정도가 되고요. 1인 가구는 약 7만 가구 정도. 그러니까 이 소형 가구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평역 주변으로 사무직,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부평역 바로 지하상가죠. 기네스북에 등재된 부평 지하상가의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주변 공급률 저하로 이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 강세인 지역입니다. 자, 부평역 주변은 소형주택이라든지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고요. 건물 신축할 부지가 매우 한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하철이라든지 이 대중교통 이용을 하셔서 이 부천이라든지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자차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서울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서울권이라든지 기타 주변 도시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편의 같은 경우는 바로 주변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가 근교에 바로 도보 3, 4분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거기다 이 부평 역세권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강점인 곳입니다. 부평역 지하에도 굉장히 많은 지하상가가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형에 가까운 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발 환경은 요즘 너무 핫한 GTX B 노선이 바로 이 부평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동산 주변 수혜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든 이 1, 2인 가구, 소형 가구가 좀 대세인 것 같아요. 부평 역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죠. 그리고 위치는 부평역에서 나오자마자 초역세권인 것 같고요. 또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밀집해 있는지 한번 자세한 입지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평 쪽에 부동산을 좀 알아보니까요. 이 전세라든지 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랑 회사가 어디 쪽에 이렇게 회사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1호선이라든지 이 7호선을 이용해서 가는 구로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 내지는 용산이라든지 서울역 이쪽의 분들이 많이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구로 쪽은 투룸만 돼도 벌써 전세 금액이 2억 3, 4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내려오게 되면 이 부평 주변에는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가 벌써 전세가 2억 3천 같은 금액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구 유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부평역 바로 인근에는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말 넓고 정말 복잡하긴 하죠. 그런 이 부평 지하상가가 점포수가 약 1,450개가 되는 하루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16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넓은 지하상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평역 맞은편 요 근교에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 주변에는 바로 이 부평 서초등학교라든지 부원중학교, 부원여중까지 학군 역시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자, 거기다가 현재 굴포천 복원 사업이라든지 미군 부대 개발 부지라든지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즐비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생활 인프라를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부평역 도보 2분 거리,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도보 3분 거리,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각종 생활 인프라 시설이 도보 5분 내에 모두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슬세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젊은 층의 사람들이 슬세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슬리퍼만 신고 내가 모든 걸 다 나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슬세권,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세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이 입지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평역 중심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들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출퇴근 이외에는 이 지역에서 슬리퍼를 신고 모든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엔 또 호재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GTX 역시 이곳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GTX A 노선, C 노선 정말 다 핫하죠. 하지만 이 B 노선 역시 굉장히 핫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게 바로 이 GTX 노선 같은 경우 GTX B 노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이 50분대의 진입이 가능한 호선입니다. 현재 이 총 사업비는 5조 7천억 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언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진행을 좀 봤더니 2022년 말에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6개월 정도 앞당긴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이 GTX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29만 명이 이용을 하게 되고 이 승용차 통행량이 하루에 4만 4천 대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 이 건설 기간 중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완공 후에도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GTX B 노선이 이번 선거 전 공약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좀 알아보니까 바로 이 GTX 노선에 강남 남부 광역 급행철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GTX A 노선도 강남을 가고요. GTX C 노선도 강남을 갑니다. 하지만 GTX B 노선은 강남을 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남 남부 광역 급행철도가 들어서게 되면 강남역을 통과를 해서 이 송파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인천 송도에서 서울 잠실까지 40분 내에 도착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데 부평은 송도 다음 인천 시청 다음 그리고 부평입니다. 자, 이 부평에서 잠실까지 가는 것은 한 30분 내외로
충분히 가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호재고 그 주변에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호재입니다. 자, 거기다 두 번째로는 부평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평 미군기지 같은 경우는 부평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부평 같은 경우는 이 근린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평 미군기지 반환 이후에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캠프마켓이라든지 이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시민들의 여가는 물론이고 관광객 또한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기다 세 번째로는 굴포천 복원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 400억 정도가 들어가서 2022년도에 준공 목표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부평역이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 그림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청계천처럼 변모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현재 이곳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복개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어떤 것들이 개발을 하고 어떤 것들이 발전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요. 이 굴포천을 복개를 해서 이 굴포천 복원 사업이 이후에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혁신센터라든지 일자리 창출센터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이 대상지 관련된 중앙부처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 통합적 마스터 플랜을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문화라든지 관광, 경제 이 자생력 확보를 위한 육성, 생산 소비까지 거기다 일자리 창출까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평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정의를 좀 내리자면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비도 정비지만 추가적으로 이 젊은 세대층의 일자리 창출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 주변 자체의 주거 지역은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거고 금액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난 기사입니다. 이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에 스마트 시티, 바로 이 밑바탕이 다졌다라는 내용인데 당연히 지금 주차장을 복개를 하게 되면 주차 문제도 당연히 생기겠죠. 자, 이곳에 스마트 로봇 주차뿐만이 아니라 도시 경관 및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해서 스마트 보안, 거기다 이 스마트 벤치, 스마트 그늘막, 거기다 그 상권 자체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이 스마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스크린과 스마트 공연장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선다라는 것인데요. 부평역과 전부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평역 주변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소형 주택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굉장히 활약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연신내에서는 GTX A 노선, 부평은 GTX B 노선이 지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도시재생 사업까지 진행이 된다면요, 이 새로운 도시 재탄생은 물론이고 인구 유입까지 좀 기대해볼 법 할 것 같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이 부평역 주변에 금액이 좀 점진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평 지역의 특성과 매매 가격 오름세를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이 비규제 지역을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천 부평은 장기간 임대사업자죠. 바로 8년짜리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즉, 이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타 지역보다는 투자를 하시는데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세 번째로는 GTX B 노선 전망 그리고 교통호재에 의한 투자 흐름을 잘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역 주변에 공급을 꼭 알아보시고요. 수요에 대해서도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시 부평동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세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시세는 2억 3천에서 2억 5,5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 금액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금은 그렇기 때문에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투자 전략, 바로 이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의 매매 금액 현재 시세인데요. 임대 금액 자체를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매매 금액이 2억 3천 정도인데 임대 금액을 한 2억 2,500만 원 정도까지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를 했을 때 보증금 2천에 80만 원, 그리고 대출 금액 1억 8천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2,500에서 3,000만 원, 굉장히 소액입니다. 월세에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신내와 부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늘 알아본 지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역시 한 주간의 이슈 알아볼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총선 끝나고 첫 이슈인 것 같아요.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제 부동산과 정치가 자유로울 수 없은 만큼 지금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바뀌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몇 가지 이슈를 준비해봤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제로 금리 맞은 수익형 부동산 누가 먼저 웃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뭐 오피스텔, 상가, 뭐 지식산업센터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먼저 웃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자, 규제를 피한 지식산업센터, 상업용지 비율 낮은 지역 상업시설 수혜가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식산업센터 자체는 지금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죠. 지금의 부동산 규제를 받는 19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가 전부 다 이제 주거용 주택을 위주로 규제가 향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수익형 부동산에는 크게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는 예전에 뭐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곳들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뭐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 있는 그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으신 분도 일반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뭐 주택임대사업자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 분들은 이제 취득세가 50% 정도가 감면이 되고요. 재산세도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도 38%가 감면이 돼요.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또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유동자금은 부동산으로 지식산업센터나 상업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 예상된다.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제로금리. 지금 기준금리가 0.75%입니다. 0.75%라는 거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그 이자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부동자금, 이 유동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유입이 많이 될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곳은 이제 증권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얘기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로금리 시대에 살면은 대출 금리 또한 낮아집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즉 레버리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그 유동 자금이 많이 몰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공급은 적었던 지역, 오피스텔은 그 지역에서 공급이 적었던 곳, 그곳을 위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자, 아파트에서 브랜드 프리미엄을 수차례 경험했던 지역 또는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 공간,
그게 오피스텔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을 통하고 또는 신축을 통해서 소형 아파트가 공급되는 게 굉장히 적어질 거예요. 그 적어진다는 그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자리를 이 오피스텔이 메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상업시설을 이용할 만큼 유효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주된 동선을 파악하는 게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업시설의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가라는 것을 들 수 있겠죠. 상가에 지식산업센터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유동인구인지 이게 소비인구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유효 수요로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기사나 뭐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제로금리죠.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적금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그 수익을 얻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런 그 트렌드를 타고 지금 수익형 부동산이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제로금리 시대 때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지 주의사항은 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얘기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에 돌입하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수익형 부동산에 은행의 예적금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자금이 몰릴 것이다 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시면 이래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평균 수익률이 한 5에서 6% 정도 봅니다. 6% 정도 보고요. 저기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는 6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경우는 10%까지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거는 공실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 투자해야 되는 그 유의사항 같은 게 있겠죠. 그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수익형 부동산을 주목하는 이유는 규제가 덜한 면도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여기 수익률은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식산업센터는 말 그대로 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 업체들이 입주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메인 공장이 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이 지식산업센터에 삼성이 입주를 하거나 현대가 입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옆에 부속되어 있는 협력업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는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입지가 제일 중요한데 입지는 어떤 입지를 얘기하냐면 이곳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광역교통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 광역교통망에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그 옆에 광역교통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피스텔도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지식산업센터처럼 광역교통망을 가져야 되냐 이런 건 아니에요. 주변에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교통시설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요. 주요 업무 단지로 이동이 편리한 곳, 그런 곳이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실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또 보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땅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하철역이라고 해요. 여기라고 보면 제가 사는 오피스텔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게 처음에는 분양이 잘 돼요. 임대도 잘 나갑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은 적은 땅에도 지을 수 있고요. 건축 허가도 내기가 아파트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법률이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라는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이 잘 되니까 옆에 B와 C를
또 지어요. 오피스텔을. 이렇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A는 B와 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 임대료가 떨어질 겁니다. 임대료가 떨어지면 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때는 주변에 들어올 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꼭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저번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소비 인구가 있는가 소비 인구가 있는가에 대해서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투자하려는 상가가 메인 상가인지 아니면 주변 상가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변 상가는 계속 옮겨 다닙니다. 하지만 메인 상가는 쉽게 옮기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입지를 먼저 선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상가라고 해도 어떤 라인이 메인 라인이 되는지 그거는 알 수 있거든요. 처음에 가보실 때. 그래서 먼저 입지 좋은 곳을 선점하시는 게 상가 투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익형 부동산들을 공통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공실입니다. 공실. 자, 이 공실이 없다는 거는 임대가 잘 나간다는 얘기겠죠? 그 임대가 잘 나간다면은 요 조건들이 맞는 그 물건들이 임대가 잘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건별로 이제 투자 시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내용은요. 자, 총선 이후 음마 2억 뚝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자, 솟아날 구멍 없는 재건축이란 제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뭐 크게 설명할 것도 없죠. 모든 그래프가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당 압승에 재건축 어려워져 집주인 높낮이가 낮춰졌다라는 첫 번째 테스트인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4.15 총선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여당이 압승을 했죠. 압승을 해서 이제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의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그 계속 주장했던 거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했었고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통한 가격 하락화를 얘기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펼쳐나갈 거라는 거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건축이죠. 이 재건축도 앞으로 좀 힘들어지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호가 낮춰도 아직은 관망, 거래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호가 자체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호가가 내려가도요, 현재는 고가 주택이거든요. 많이 비싼 주택이라 쉽게 매수자가 나서지 않은 상태입니다. 호가가 낮아졌지만 아직도 매수 관망세가 큰 상황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재건축 사업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추진 동력이 꺾이고 있다. 자, 재건축이 서울 시내에서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몇 달 전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서울 자체 내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뉴타운 출구 정책이죠. 출구 정책이라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진행하는 정책인데 이 정책은 어떤 거냐면 뉴타운이라는 건 이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 오래된 주택들, 밀집된 주택들을 다시 그냥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도시화 시킨다는 거죠. 그거를 도심 안에서. 그게 뉴타운 정책인데, 그때 그 금융위기라든가 외부적인 그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은 이제 뉴타운 출구 정책으로 그 지정 자체를 해제시키고 있고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서울시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막고 있고요. 이제 정부가 막아가는 것도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되겠죠.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는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익금이 3천만 원을 넘어갈 때 그 이익금을 계산할 때는 집값 상승분이라든가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합니다. 3천만 원을 넘어갈 때 최대한 50%까지는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러다 보면 이제 시행을 하는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재건축 자체를 지금 규제를 하는 첫 번째 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전진단 강화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재건축 할 수 있는 수명은 30년이 넘어가면 할 수 있어요. 건축 연령이. 근데 30년이 넘어간 데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안전 진단을 받아서 이 건물이 되게 위험합니다.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안전 진단 자체를 강화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시장을 좀 막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을 상향을 시키는 거죠. 의무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게 내 수익이 될 수도 있는데 수익을 못 내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겠죠. 그만큼 사업을 시작하는 추진력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기존에 뭐 상가 건물에다가 임대주택을 짓고 엘리베이터도 따로 쓰게 되고 그리고 뭐 커뮤니티 시설도 못 쓰게 하고 이런 문제들도 많았는데 뭐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는데 또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죠. 자, 이거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는. 자, 이러한 규제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을 좀 막고 있었거든요. 서울시 자체도 막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란 얘기입니다.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는 서울 시내에서 이제 신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줄어들다는 얘기가 되겠고, 지금 그 서울 시내에 새 아파트로 이주해야 될 수요들을 3기 신도시적으로 좀 빼내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공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추진했던 그런 정책 기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어떻게 부동산이 흘러갈 것인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 얘기는 많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총선 결과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바꿔갈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의 상황과 또 이 미래까지 살짝 예측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궁금증, 고민 사연 접수도 받고 있거든요. 방송 보시다가 사연 원하신다면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저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 중입니다. 인근에 호수공원도 위치해 있고 많은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어서 향후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데요.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고 지금 투자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청라국제도시 내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시티필드라는 건물도 지어지고 있고요. 뭐 7호선도 연장이 확정이 돼 있고 거기에 뭐 차병원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신세계 복합 쇼핑몰도 들어갑니다. 많은 유입 인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호수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오피스텔을 투자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 5단지 쪽이 아닐까 싶어요.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것들이 지금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사업이 시행된 상태가 아니에요. 앞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확정된 상태지 현재는 여기에 유입 인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이 지금은 거의 다 준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유입 인구는 없으니 공실에 대한 위험도 있겠죠, 지금. 공실에 대한 위험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될 때까지 이거를 버티셔야 돼요. 지금 자체로는 큰 수익이 안 날 것 같고요. 이 기간을 버텨내시면 이 주변에 오피스텔이 들어설 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의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투자 자체, 부동산 가치 자체는 올라갈 것이지만 앞으로 향후 한 4, 5년 정도는 버티셔야 그 혜택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든 사업이 시행되고 결정될 때까지 잘 버티신다면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와 함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 대신에 상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이시는 그런 세미나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상담을 잘 못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전화로 예약 주시면 개개인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점점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음 달쯤이면 아마 또 세미나 자리에서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자리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